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르입니다. 정말 100년 만에 카메라를 켠 것 같은데요. 제가 계획이 없던 둘째를 임신하는 바람에 조금 업로드가 늦어졌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같이 읽는 모임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기적 유전자를 제가 어떻게 읽고 있고, 어떻게 독서 노트를 정리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실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고, 왜 이기적 유전자를 읽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도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뭐 코스모스나 뭐 종의기원이나 뭐 이런 필독 도서들, 살면서 한 번은 죽기 전에 읽어봐야 된다는 그런 책들의 목록을 보면 그럼 뭐 꼭 읽어야 될까? 재미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괜히 스테디셀러 고전이 아니구나. 특히 종의기원은 제가 뭐 100%다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거를 읽고 난 후에 거리에서 마주치는 모든 생명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사실 괴로운 게 뭐 불행한 고통이 닥쳐서 괴로운 것도 있지만 어떤 평범한 생활에 대한 권태 때문에 조금 스스로 우울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종의기원이라는 책을 읽고 나면 지나가는 벌레 한 마리도 제가 어느 기원에서부터 시작됐을까? 제가 종의 기원을 읽었던 그 그때의 어떤 순간을 떠올리다 보면, 아, 뭐 하나 허투루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이 진화되기까지 이 종만의 고군분투가 있었고, 또 우리가 같이 공존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고, 아, 내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생태계라는 것이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할 때 그 평범함의 틀을 좀 깨고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말씀드렸나요? 인간의 존재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철학적인 면서도 답이 없는 질문을 하면 할수록 괴로워지는 그런 질문들이 있는가 하면 과학의 매력은 어떤 정답에 가까운 근사치를 주려고 계속 노력한다는 면에서 조금 더 인문보다 좀 더 친절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면서 이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막 찾아봤는데 대체적으로 좀 절망적인 리뷰가 많더라고요. 인간이 겨우 유전자를 전달하는 기계, 생존 기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생존 기계에 불과했었나?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그냥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한 어떤 운송 매체일 뿐이라니.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 사실이 저에게 굉장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 목적은 그냥 이 유전자를 잘 보존하고 그리고 최대한 좋은 유전자가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살아있는 것. 그것만이 나의 최대의 목표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편안해지더라고요. 우리가 뭐 생존 기계이든 뭐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가 있든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생명의 목적이다라는 생각을 이기적 유전자를 보면서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오히려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에 또 깊은 위안을 느꼈어요. 여기서 책을 읽기 전에 특별하지 않다와 특수하다는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다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종을,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을 조금 이렇게 우쭈쭈 우월한 어떤 종으로 보는 것이고, 좀 특수한 케이스다라는 것은 다른 생명에 비해서 진화의 특수한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어떤 예외적인 존재? 그러니까 그 예외라는 게 특별이 아니라 그냥 특수 케이스. 책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혹시 틀렸으면 알려주세요. 책을 읽으면 조금 혼동스러우실 텐데 여기서 말하는 이기성과 이타성은 인간의 언어이지 유전자 자체가 이기적이다, 이타성이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유전자가 유리한 쪽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그게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기적이라고 보는 것이지 유전자가 어떤 의식이 있어서
이기적으로 행동할 거야. 나만을 위해서 행동할 거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님을 리처드 도킨스가 계속 밝히고 있는데 제목이 워낙 강렬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에 많이 빠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지점이 집단 선택설을 반박하면서 인간은 뭐 그렇게 인류애나 보편적인 사랑 이런 것에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이기적인 유전자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받아들이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내가 일제시대 때의 사람이라면 내가 밖에 나가서 독립운동을 했을까, 내 목숨을 지키면서. 아니면 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을 갔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을 썼을 것 같아요. 그게 인류 전체를 보면 당연히 독립운동에 나가고 전쟁터에 나가고 그게 맞겠죠. 근데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유전자들은.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시나 전쟁터에 나가서 희생했던 분들은 왜 그런 희생을 치르셨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분들은 이제 의식이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화해서 유전자의 이기성을 뛰어넘은 그런 분들일 수도 있고 진짜 좀 냉정하게도 얘기하면 여기서 ESS라는 개념이 나와요. 진화적으로 안정화된 전략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파와 비둘기파라는 예를 들면서 공격적인 애들하고 도망가는 애들하고 있는데 언제나 공격적인 애들이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다. 도망가는 애들의 비율과 공격적인 애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섞여 있어야 그것이 각자의 종으로 봤을 때 진화적으로 안정화된 비율의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섞여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특히 이거는 사회생활을 할 때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좋은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세상에는 저렇게 좋은 사람들만 있지 않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이 인간 종이 절멸하지 않고 진화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는 전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기적 유전자를 읽을 때 독서 노트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세 챕터씩 읽고 독서 노트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왜 한 챕터씩 끊어서 읽지 않고 세 챕터씩 끊어서 읽느냐 하면요. 어떤 그 글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끊어서 읽으면 그 한 챕터의 내용은 기억이 나지만 이게 어떻게 1장에서 2장에서 3장으로 이어지는지에 관한 거는 좀 놓치게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기적 유전자는 앞에서 리처드 도키스가 이미 두 가지식으로 주장을 하고 어떻게 유전자가 우리의 행동을 제어하는지에 대한 그런 쉬운 예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시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기 위해서 이거를 적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적게 돼요. 우리가 생물학 시험을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 그 챕터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만 딱 캐치해서 독서 노트에 적고 그리고 그것이 이전 장에서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관해서 유심히 보시면서 노트 기록을 하시면 그 기억에 남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첫 번째로 모든 내용 다 쓰려고 하지 말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중요한 개념이 있다면 그 개념 위주로 쓸 것. 세 번째로는 한 챕터당 내가 쓰려고 하는 어떤 분량을 딱 정해 놓을 것. 이거는 노트를 볼 때 되게 깔끔해 보이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제가 읽은 데까지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독서 노트를 보면서. 챕터 첫 번째는요. 사람들은 집단 선택설을 굉장히 신봉하고 믿고 싶어 하지만 집단 선택설이란 어떤 우리의 종을 위해서 개체가 움직인다. 인류애를 위해서 우리가 전쟁에도 나가고 보편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종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 개체가 움직인다. 그런 집단 선택설을 믿고 있지만 아니다. 우리 유전자에 들어있는 이기성이 개체의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모두를 설명하는 것이다. 네, 유전자의 입장에서
종의 진화를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 집단 선택설을 반박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좀 영국 분이시라서 좀 유머러스하고 조금 시니컬한데 어, 이게 원문으로 읽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웃긴 얘기를 하는데 어, 잘 캐치하지 않으면 유머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그래 내가 지금부터 유전자의 이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그 전에 유전자가 어디서 왔는지 그 기원부터 알아야겠죠. 그래서 생명의 기원 이야기를 하면서 유전자가 어떻게 처음 탄생했는지 그 얘기입니다. 유튜브에 요거 관련한 동영상, 쉬운 동영상이 과학 유튜버 분들께서 굉장히 자료 같은 거 잘 모아가지고 쉽게 설명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전자는 이렇게 처음 시작이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3장에서는 유전자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불멸의 코일이라고 하죠. 이 불멸의 코일은 이제 DNA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읽다가 좀 헷갈려서 DNA랑 유전자랑 뭐가 다르지?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찾아봤죠.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궁금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DNA가 이제 이중나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일, 이모탈 코일이라고 3장의 영어 제목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이 챕터가 굉장히 문학적이고 아름다운 비유라고 생각했어요. 불멸의 이순신도 아니고 불멸의 유전자. 실제로 리처드 도킨스는 이 제목으로 했으면 자기가 좀 덜 비난을 받았을까? 논란의 여지가 좀 더 적었을까? 라고 회의를 에필로그에서 살짝 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기적 유전자는 굉장히 좋은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개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유전자의 생존 기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과학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생존 기계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를 생각해 봤을 때 딱히 떠오르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전자의 자기복제의 특징은 서로 협력하고 상호작용을 한다는 건데 그 대표적인 예가 유성생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의 염색체를 교차하면서 배열을 해도 그 어떤 유전자는 파괴되지 않고 그렇게 교차하면서 서로 이제 파괴되지 않고 서로 파트너만 바꿔서 계속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문과적인 생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은 내 유전자가 계속 이렇게 염색체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대로 쭉 거슬러 올라가서 그 염색체가 이제 서로 교환되고 막 이렇게 배열되고 막 그런 거를 어떤 족보처럼 볼 수 있으면 지금 내가 뭘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성질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게 왜 그렇게 지금의 내 모습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4장에서는 이제 유전자가 어떻게 생존기계 행동을 제어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 행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결국에는 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리처드 도키스가 동물 행동학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 집중을 한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의 어떤 유전자의 특정 행동을 담당하는 어떤 유전자가 있다. 그거를 꿀벌의 예시를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꿀벌이 어떤 행동을 자꾸자꾸 하는 것은 그게 진화적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하는 유전자, 그렇게 명령하는 유전자가 발달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약간 인간 이야기가 이 챕터 4장에서 잠깐 나와요. 여러분들이 조금 덜 불편하실 수 있는 챕터가 4장이 아닐까 하는데 특히 인간에게는 유전자라는 것이 물론 어떤 행동을 담당하는 부분 그 특정 유전자가 있긴 하지만 그 유전자는 전체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뿐이고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에 다 관여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그 동물은 뇌가 있잖아요. 호모사피엔스는 뇌가 어마어마하게 진화한 존재이기 때문에 뇌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서 유전자가 할 수 있는 어떤 결정권까지도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좀 덜 충격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그 나중에 부모 자식 간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래 자식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부모를 생각하는 이타성이 없으니 이기적으로 태어났으니
우리는 자식들에게 이타주의를 가르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타주의를 배울 수 있는 존재다. 유전자의 명령을 거스를 수 있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언뜻 지나가면서 이렇게 쓱쓱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 책의 주된 토픽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결로 빠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